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장동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호를 하나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해. 서로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도 서로 덕담하고 호도 지어주는데 이 호가 그냥 덕담이기에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호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호죠? 미정유라 그러죠. 지금까지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더 많은. 좋은 뜻인가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보면 네. 뭘 해도 상상 이상입니다. 뭘 해도 상상이죠. 상상 이상이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두세 단계 보통 올라가 있습니다. 건너뛰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미정유란 호, 물론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본 적이 없을 것 같다 그런 뜻이기는 하지만 그런 뭘 해도 상상 이상이다 이런 뜻에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최고위원이 뭐가 미중유라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모든 걸 다 하죠. 재판부부터 지금 쇼핑도 하고 있죠. 처음이지. 네, 재판부 쇼핑하고. 재판부 바꿔달라. 검사 마음에 안 들죠? 검사 그냥 탄핵해달라. 탄핵해버리면 됩니다. 검사 겁박하고 무슨 법 왜곡죄? 이것도 미중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법 왜곡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독일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하고는 또 상황이 다른 상황이고 내용 자체도 다른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이화영하고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했던 그 변호사비 대납이나 사실 재판 거래 네네. 이런 부분. 일반 재판 거래 같은 부분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전화 걸어서 이렇게 증언해 달라고 하는 것도 상상을 못하겠고 11개 혐의 그렇죠. 7개의 사건 4개 재판. 그 정도면 사실 당군 일에 저 정도 혐의를 갖고 저 정도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동혁 최고위원이 덕담은 아니지만 이재명 선생을 미중유 이재명 선생으로 장동혁 최고위원이 판사답게 조분조분하게 말을 잘하시죠. 위트가 좀 있어요 보니까. 예. 그렇죠? 자, 재미있는 까시거리 기사 2가지를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슈로 들어가 보지요. 이재명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하다 지금 그 선거로서도 반성을 안 하면 끌어내릴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겠죠. 주어가 없더라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일파만파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미정유로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뭐라 그랬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자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이게 사실은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누구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 누구나 생각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초등생 국어 같으면 몰라도 정치적인 언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생각도 이 정도로 얘기하면 대통령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온 국민 앞에서 나는 아니다고 대통령 지칭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러게요. 하이디님 와서 슈퍼챗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햄토리님, 김경국 선생님이 여기 출연하셨네요. 아시는 분인가 봐요. 감사합니다. 팬이신가 봐요.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고요. 바로미님, 김경국님 반가워요. 라고 또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이거예요. 참 뭐랄까 비열해. 그러니까 정치는 말이에요. 말을 하면 그냥 이게 내 말이야 하고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론가님
끌어내린다라는 건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어. 임기 5년째야.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징치해서 그러니까 벌을 줬는데도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린다. 그러면 탄핵이 아니고 끌어내린다는 건 뭐가 있나요?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죠. 탄핵 외에 하나 있죠. 쿠데타. 쿠데타 그렇죠. 예. 총칼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끌어내린 게 있죠. 그러면 이재명이 한 말이 지금 이거예요. 난 탄핵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 쿠데타? 총칼 들고 들어가서 끌어내리겠다 이 뜻을 얘기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과거에도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네. 저 검사 사칭, 예. 검사 사칭도 그렇고 그때 무고도 있었죠. 네네 무고도 있었고 또 지금 선거법이나 위정교사 네. 전부 다 거짓말 범죄입니다. 모든 이재명에게 있는 거의 모든 범죄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네네. 범죄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짓말 이런 부분 하는 데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네네. 아무 거리낌이 없고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도 그랬죠. 뭐 유명한 말 있죠. 박근혜 존경한다니까 정말 존경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말에 대해서 너무 이거 자기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말을 장난처럼 많이 바꾸죠. 그런데 그렇죠. 저런 사람들이 과연 저런 사람이 과연 국가 지도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특히 젊은 애들이 어린이들이 뭘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뭐랄까요 글레이드, 그러니까 기준점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난 탄핵이라고는 안 그랬어. 끌어내린다고 하는 게 왜 탄핵이야 하면서 돼지 눈엔 돼지만 보여. 이건 사실 저작거리에서 하는 논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이 대표가 사실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단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한참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보니까.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보니까 지난번에 2021년 10월 달에 예. 김만배가 바로 권순일과 함께 권순일 만나서 재판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렇게 얘기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 계속 사실은 논리를 안 되는 자기가 말이 막히면 했는 말을 뒤집으려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2021년 1월 달에도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러다가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들어가서 그 감방에서 단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돼지는 돼지만 보여. 조영 원내대표가 해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말하는 말 논리 구조를 보면요. 네네. 방금 돼지 눈에는 돼지도 보인다. 이거 마찬가지지만 네. 또 도둑이 왜 도둑을 제대로 못 막았다고 못 막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사실은 앞에 전제가 예. 돼지라든가 도둑이라든가 예. 이런 전제를 가짜 전제로 갖다 세워놓고 이제 논리를 전개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군요. 자기 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굉장히 쉽게 먹혀 들어갈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백스크린이 바뀌었나요? 아까 한글날로 계속 이 화면에서 보이고 있어서 혹시나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진짜 돼지 눈에 돼지가 보여라는 거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평론가님. 예. 뭐냐면 지난번에 왜 총선 때 말이죠. 예. 2024년 총선 때 예. 이원정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예. 이원정이라는 배우와 저쪽 그러니까 계양에서 이원정이 도와주러 와갖고 서로 고기를 먹는단 말이죠. 고기를 먹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X에 이렇게 써요. 계양 밥 마실 후. 마실이라는 게 왜 나들이잖아요. 이렇게 밥 마실 후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 이원정 배우님과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네티즌 수사대 정말 눈이 날카로워요. 이 장면을 딱 봤는데 보니까 돼지가 아니라 소였어. 소고기를 넣고 이거 지금 또 욕 먹을까봐 삼겹살 눈이 사르르 그런 거야. 그때 글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요.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자기가 알죠. 네네. 이원정 알죠. 네네. 그리고 고깃집 주인이. 주인 종업원. 예. 그리고 같이 따라 옆 테이블에 기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기자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소고기 먹었다는 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아서서 바로
돼지 삼겹살이 입에 싸르르 녹는다. 그런 글을 사실 우리 일반인 같으면 상상도 못합니다.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래요? 그러게요. 실수로 한다면 몰라도.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 미정유 미승유가 또 지금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소고기를 먹어도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는 거야. 그렇네. 돼지 껍데기를 먹든, 그러니까 소고기가 뭐 한우 2+를 앞에 두고도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 돼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예리하게 찝었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내가.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딴 게 아니라 정성호. 친명 좌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정성호가 또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이재명 엄호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보니까 정성호가 9일 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1월 위기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BC 자기네 진영에 갔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인터뷰를 통해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재명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 부분이요. 네. 그래도 이제 정성호 지금 5선이죠. 5선 의원 정도 되니까 관록이 느껴집니다. 관록이 느껴지는 게 며칠 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그 내용은 거의 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전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런 일이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뒤에 사족을 붙였던 게 네. 플랜 B를 붙였거든요. 전현이 플랜 B. 플랜 B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사실 정성호 의원도 뭐 오선관록의 또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율사 출신인데 모르겠습니까? 네. 당연히 알죠. 그렇지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전현희는 보면 이제 아마도 그만큼 이제 판단력이 좀 떨어진다. 아마 이재명 대표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국회 플랜 B 얘기할 때. 오랫동안 국회에서 좀 멀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가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당내에서 11월 위기설이 또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지금 15일이 선거법이죠. 네네. 15일이 선거법이고 25일이 위정교사죠. 네네. 두 개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네. 어제 뭐 챗GPT도 그런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네, GPT한테 물어봤죠. 네, 그런 전망을 했더라고요. 1, 2년, 2, 3년 이런 식으로 했던데 지금 법조계에서도 거의가 뭐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밑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오기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다 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재판을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는 걸 대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2심에서 1심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 뭐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이라든지 아니면 뭐 벌금 700만 원이라든지 1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고됐을 때 2심에서 그게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못 내려가거든요. 못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재판을 끄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이제 633을 가급적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고 파악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심에서 심각한 형이 11월 15일, 25일 구형이 됐다, 선고가 됐다 치자. 그러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정성호 의원은 지금 저렇게 얘기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안 흔들리겠습니까? 자칫하면 몇 달 후가 되면 시없는 수박이 될 수도 있는데 시없는 수박을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안고 갈 것이냐 그런 부분 분명히 고민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봤더니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11월 달에 위기가. 그렇죠. 뭐냐면 저거예요. 이화영의 항소심. 맞습니다. 이화영 항소심이 수원 고법으로 올라갔을 때 변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수원 고법 만만치 않다. 아주 빡세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10월 달 내로 결심 공판을 하겠다.
이건 무슨 뜻? 11월 달에는 선고한다. 선거 공판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의 선거 공판이 만약에 대북 선거와 관련해서 이루어진다면 이재명에게는 대북 선거와 관련해서 아무리 지금 뭐 지연을 시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고법까지 2심까지 유죄 확정이 돼서 자신한테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네.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는 얘기를 보니까 네. 1심에서 이화영 재판부에서 항소심까지 결정이 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심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중복 심리를 할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 중복 심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보면 또 신진우 판사가 또 원래 또 신속한 재판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걸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거예요. 예고됐는데 예고된 대로 되고 있다. 이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비껴나질 않을까? 우리가 이미 한 2, 3개월 전부터 걱정을 했죠. 10월 달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마비될지도 모른다. 즉 헌법재판관 9명 중에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두 재판관의 임기가 지난 17일에 앞으로 17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후임을 선출해야 되는데 원래 끝나기 전 한 달 전에 뭐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과정을 거쳐서 청문회 같은 것도 거쳐야 되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기가 단절되지 않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17날 퇴임을 하는 즉시 빈 곳 자리를 메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추천은커녕 언제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영배 헌재 재판관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정식 이 변론을 열겠다라는 그런 지금 그 헌재 판정에서 심판정에서 민주당 측 대리인에다 대고 아니 이거 언제 할 거냐? 좀 야단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이거는 지금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네네. 너무 심하다는 것이 거고, 그리고 뭐 가령들은 국회의원 한두 명, 장관 한두 명, 뭐 이런 사람들 공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지금 국가 최고기관이죠. 그렇죠. 국가 최고기관인데 그 헌법재판소라는 국가 최고기관이 단절이 예고된 단절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단절될 수 있다. 이 예상조차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7년에 그 최루탄 맞아가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뛰쳐나가서 호헌 철폐, 그다음에 헌법 개정해서 우리가 그렇죠. 직접 투표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져서 직접 투표로서 1988년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88년 체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달라진 부분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맞습니다. 그때 출범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등식이 가능하죠. 그렇게 투쟁을 하고 그렇게 그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만들어낸 게 헌법재판소다. 그런데 이 자들은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입으로는 자신들이 아닌 이 시민들이 학생들이 최루탄 맞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헌법재판소를 지금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게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예. 민주당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봐왔죠. 많이 봐왔지만 자기들 당략 앞에, 자기들 이익 앞에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 번도 양보 안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안 할 겁니다, 분명히. 네. 이번에도 분명히 안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 여당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될까 싶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안에 기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평론가님 의견을 좀 여쭤보는 예. 건데 이번에 3명이 지금 국회 추천이잖아요. 예. 이 3명 다 국회 추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다 이제
일당이 민주당이었으니까 민주당 우위에 어쨌든 사람들이 추천이 됐는데 민주당이 지금 안 하는 핑계가 뭐냐면 야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둘하고 너네가 하나 해. 안 들어주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차라리 받아들여라 그거를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 국회 추천 케이스가 아니라 대통령 추천 케이스나 대법원장 추천 케이스에 임기가 만료되는 두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2대1로 추천을 하면 4대5로 진보가 한 사람이 더 많게 되긴 하지만 내년 되면 두 사람이 또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으로 민주당 쪽 사람이 아까 진보 쪽이 아닌 숫자가 될 수 있으므로 차라리 지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하염없이 네. 그냥 돌아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방통위를 저들이 생각하는 대로 MBC 사장 못 바꾸고 맞습니다. EBS 사장 못 바꾸고 방통위는 완전 식물 방통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안에 대해서는?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뭐 이거 제 내피셜입니다만 민주당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정유니까 네.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1심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예. 1심 선고 이후에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항소심으로 넘어갔을 때 민주당에서 어떤 핑계든 잡아서 항소심 재판부를 탄핵을 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재판부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재판부를 바꾼다 하더라도 또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네네. 거예요. 뭐 그대로 만약에 안 바꾼다면 영원히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민주당이 노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보면 확실한 거는 2대2 지금 6명 남죠. 네네. 6명 남는데 확실한 건 2대2는 확실하고 네네. 나머지 이제 두 분이 앞전 대법원장 누굽니까? 지금 조희대 아니야,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네. 그 두 사람이 그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명을 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립 내지 뭐 1대1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그게 네. 이제 계산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1대1로 왔을 때 3대3이면 이번에 민주당이 2명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한 사람 하면 이제 5대4가 되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론 탄핵 여부를 결론 내기 위해서는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명은 집권당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죠. 집권당 책임이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만 될 때면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4월이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2명이 나가거든요. 네네. 그럼 맞습니다. 다시 이제 2명이 추가되면 6대5로 6대3이 6대3이 되죠. 6대3으로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니까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의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5대4가 되더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돼서 아무리 5가 진보라고 하더라도 그 5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라고 인용을 맞습니다. 할 가능성은 그렇게 사실은 그럴 없다. 가능성은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 구대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 정도로 올라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다들 생각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도 지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딱 하자마자 또 안면 싹 바꿔서 미중위에 또 그 수를 둘지도 모르죠. 이번에 왜 그 국가인권위원회 맞습니다. 한 번에 뒤집은 거 보세요. 그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정말 진짜 오리지널 미중위였어요. 우리가 양땡땡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왜 정말 그 거짓의 그 끝판왕, 이 뒤통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현재 우리가 걱정한 대로 10월 17일 이후에는 마비될 듯 보입니다. 조금만 더 추경호 원내대표와 아까 원내에서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여우처럼 영악하게 협상을 하면 어떨까? 사실 원래 그 정도의 뒤통수를 맞으면 물론 이 나쁜 그 자들은 뒤통수 친 자들이지만 원내대표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워낙에 민주당이 미중이라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뒤통수도 계속 맞으면 그것도 실력이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어차피 지금 저쪽은 미중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합의를 보고 아유 쟤네가 잘못했어 라는 건 실력이 없다. 협상력이 없다라는 뜻으로도 보이니까 지금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점을 좀 꼭 유념해서 이번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문제는 좀 더 전략과 전술을 좀 영악하게 가져가. 좀 더 꼼꼼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꼼꼼해야죠. 그 경우의 수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지난번에 윤지혁 원내대표가 어리숙해 보이면서도 철저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2번을 민주당 뒤통수를 때렸잖아요. 이 수를 찾아내고 읽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 출신보다 경찰 출신에 낫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자, 임종석 이자가 또다시 북한 인정하자. 언제 지네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나요? 좀 요약을 해 주시죠. 비현실적 통일 논의는 평화의 걸림돌이 된다. 북한을 있는 대로 인정하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이국가론, 네. 이국가론을 다시 얘기한 거죠. 네. 근데 임종석 진짜 정말로 이자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자는 자기가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 그러면서 정기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통일을 부르짖던 사람이 네. 김정은 작년 연말 그리고 네. 올 초에 연초에 예. 한마디 하니까 바로 돌아서 버리지. 예, 2개 국가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2개 그리고 또 뭐 심지어 헌법 3조 영토 조항까지 빼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김정은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1월달에 얘기한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엔 또 노무현 재단 시민센터 종로구에 있죠. 종묘 옆에 있나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강연을 하면서 비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평화 논의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뭐 평화론 이것을 다 걷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참 이 사람의 내구조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얘기를 해요. 이미 우린 2개 국가다. 유엔에 저쪽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가입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2개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라. 아니 이 인간아. 그거 지금 몇 년 전인데 30년 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때 지금 당신은 그때 무슨 화염병 들고 다니면서 통일하자고 난리를 쳤어요. 맞습니다. 아니 그때 이국가론 그러니까 그때 그 가입했을 때는 왜 그럼 조용히 있고 통일하면서 지금에 와서 하냐고.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정은이 그 얘기한 거. 그때는 북한이 먼저 가입했다니까. 그렇죠. 네, 북한이 먼저 추진하고 가입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죠. 그런데 사실 네. 임종석 참 이 친구로 하기도 그렇고 이자는 네. 이 사람은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다고는 모를 일입니다. 네. 이 지금 통일 평화 뭐 2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2개 국가로 서로 인정하면서 통일 생각하지 말고 갈라져서 서로 오손도손 웃으면서 즐겁게 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임종석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2개 국가로 서로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지금 북한이 이미 우리 쪽을 향해서 단거리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핵탄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양산을 했고요. 단거리 미사일은 완전히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너네 침범할지 모른다라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평화적 공존을 하면 된다? 해법이 없잖아요. 해법이. 김정은이 오늘도 그랬죠. 예. 오늘도 아마 뭐 핵 사용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이 우리가 핵을 머리에 이고 김정은은 언제든지 단추를 누를 수 있다,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화롭게 공존하자. 이건 무슨 뭐 진짜 60년대 무슨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데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전면전은 어쨌든 공멸이니까. 자기네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시간적인 타임은 있지만 어찌됐든 서울에 타격을 입히는 순간 거기서부터 수시간 이내로
뭐 완전히 그냥 제공권과 제해권을 전부 다 박탈당하면서 휩쓸릴 겁니다. 그냥 완전히. 이번에 벙커버스터 많이 놀랐을 겁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괴물 벙커버스터를 능가한다는 그 현무 5 말씀이죠. 그런데 전쟁의 개념을 바꾼다는 거예요. 북한이 어떤 식이냐면 재빠르게 백령도 등 서해오도를 점거하거나 아니면 강원도 일대에서 딱 치고 들어와 갖고 딱 점령한 다음에 휴전 지금 너네들이 여기서 우리를 다시 하면 우리 이제 미사일 핵 쏠 거야. 그러니까 몇 시간 이내로 그 국지전으로 통해서 그 부분만 딱 도려내서 점거한 다음에 휴전하고 끝내겠다는 거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잃을 게 많거든요. 우리가 잃을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을 게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좌파 정권 같으면 용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론가님한테 내가 그걸 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랑 맞닿았냐면 이재명과 문재인의 더러운 평화라도 평화가 낫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야? 쟤네들이 백령도랑 서해오도를 점거했어요. 짧은 시간 내에 점거 가능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하면 서울에서 인천에서 5시간 가고 거기서는 2시간도 안 돼. 코앞이에요. 그 백령도나 다. 그러면 완전히 점거를 빨리 딱 끝냈어. 그럼 우리가 거기서 반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북한은 협박을 해요. 핵이 있거든 우리. 버튼 이렇게 놓고 완전히 저기 있잖아요. 테러리스트들 여기다 다 폭탄 두르고 나 이거 누를 거야 하는 식으로 너네 그래? 알았어. 우리도 죽지만 너네도 좀 끝나. 그러고 딱 하면 그때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자가 스탑! 자, 더러운 평화도 평화가 나요. 드세요. 가져가세요. 전면전하면 우리가 엄청 손해다. 이런 논리를 내세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러운 평화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평화라는 게 얼마나 북한을 추종하는 거예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에 대한 비대칭 상황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맞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핵무장을 해야 된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좀 더 북한이 저렇게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누군가 거기는 또 핵 보유국이라고 사실상 인정도 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좀 더 심각하게 핵 보유 문제를 이제는 논의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지금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죠. 박근혜 정부 때를 비교해 보면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제가 핵과 관련돼서 권위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세미나도 열고 또 같이 술자리도 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정치인이나 언론인은 절대 핵 얘기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핵을 건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노무현 정부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핵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저 IAEA 모르게 어느 단계까지만 딱 해보자 하고 이렇게 결사의 조직처럼 했대요.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래서 손을 댔는데 발각이 된 거야.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 얘기고 실제로 그 기록으로 역사 기록으로 하면 핵 실험은 아직 시작하려다가 사실 들킨 거예요. 난리가 나갖고 그때 당시에 IAEA가 우리나라 장관들 다 조치하고 해라 한 다음에 완전히 엄격하게 팬티까지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핵 시설에서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규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핵 얘기, 핵무장 얘기 이거 하나라도 하면 미국에서 계속 리스트 작성하고 언론인들 누가 하고 지금 정치는 누가 하고 해갖고. 너네 더 규제할 거야. 제철이 시설 안 줘. 일본 벌써 제철이 시설 했지만 안 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조선일보의 김대중 전 주필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때 당시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리고 사실 이제 노무현 그때는 북한 핵이 이 정도로 안 돼 있었죠. 네네네. 이 정도 안 돼 있어서 그런 이제 상황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네, 핵도 계속 고도화를 하려는 어떤 시점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사실 두 가지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는 북한과 관련해서 또다시 로맨스.
러브레터가 교환되면서 지금 이 트럼프는 김정은을 이용해서 어찌됐든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그 지도자다라는 걸 보이면서 북한을 어느 정도는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북한이 애원하는 그런 상황을 들어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측을 향해서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을 쪼이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이 맞닿아 있는다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건 뭐죠? 사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트럼프 역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고추 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라는 북한을 어떻게 뭐를 인정하느냐?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북한은 서울 타격용 방사포를 완전하게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사격을 한 거죠. 네.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라는 말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면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서울을 향해서 불바다를 만들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북한에서도 이제 남쪽 도로 철길 완전 단절시키겠다. 이런 얘기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딱 일맥상통하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절하고 요새화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아예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말 또 다시 등장하는 게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자기 치아 때 대통령 시절에 이거 했죠. 보니까 철도 다시 복구하는 거를 핑계로 해서 그 복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철근 등 철자재 등 유엔이 금수품으로 한 것을 보내줬잖아요. 엄청나게 보내줬다는 거죠. 더군다나 어저께는 단독으로 나온 게 그걸 차관도 아니고 무상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또 단절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우리가 문재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기는 싫지만 네네. 이런 우리 한강 해도를 보내줬다든지 아니면 저 도보다리에서 USB를 넘겨줬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금수 물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듣게 되면 저 진짜 과연 문재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았나? 한간에서 들리는 북한에서 고향이 거제도가 아니고 북한이 그 고향이 아니냐, 평양이 고향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회자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런데 임종석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 NL계의 공통된 그런 도금마로 지금 자리 잡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진보당도 경솔하다라고 부르짖고, 진보당도 그 못지않게 김정은을 추앙하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근데 진보당도 지금 결을 같이 하지 않고,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은 딱 이종석하고 정세현 등등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역할 분담인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워낙 또 전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게 참 소름 끼치는 게, 임종석은 김정은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또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뭐라고 그랬냐면 정권이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권이 됐든 진보 정권이 됐든 정권 교체랑 무관하게 흡수 통일은 대한민국의 하나의 어떤 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적인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임종석이 그 얘기 그대로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자기들 정부가 들어설지라도 대화가 겉돌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이렇게 김정은 얘기를 그대로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 또 보면 또 새로 들어서는 미국 정부가 북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북미 개성과 핵 동결부터 논의를 시작해버리면 우리는 끼어들지도 못하는 완전한 제3자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3자가 되어버린 것은 벌써 문재인 때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때.
그 트럼프의 회고록이나 트럼프 참모들의 회고록을 보면 문재인이 낄 때 안 낄 때 다 끼어들려고 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굉장히 짜증스러워했다. 맞습니다. 라는 대목이 아주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뭐 제3자가 되는 건 똑같은데 결국은 내 임종석이라는 자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뭐 어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어. 뭐가 있냐면 두 국가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김정은이 얘기한 대로 인정하고 헌법 고치고 국법법 철폐해야 한다라는 게 평화적인 어떤 해법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오손도손 살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손도손 살지 않게 요새화하고 저기 서울을 불바다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몇 구경이야 이게 그 저기 서울 타격용 방사포 400mm 240mm 조종 방사포탄 뭐 시험 가동을 했고 그리고 미사일 한번 안 쏘면 옥수수로 6개월을 전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이렇게 계속 그 고도화시키잖아요. 지금 북한 인민군들이 특히 자강도 일대, 그쪽 일대에서, 민가에 들어가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약탈한다고 합니다. 염소라든지 혹은 숨겨둔 그런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배급을 줄이고 있거든요. 씨앗도 안 남기고 지금 다 약탈해 가버린다는 그렇죠? 그런 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점점, 북한의 어떤 상황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런데 오늘 저 요새화 공사 이 기사를 볼 때는. 네네. 남북 간에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요새화 공사의 진행을 공포했다. 뭐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DMZ 요새 폭파하듯이 또 그런 일을 한번 벌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요새 폭파 맞습니다. 점점 어떤 도발들의 징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전문가들 얘기는.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도발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이 상당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매일같이 외부로 돌리기도 해야 되죠.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중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좀 우려스러운데, 여기에 또 부안해동하고 또 거기에 그 하나의 어떤 논리를 제공하는 임종석류의 그런 얼치기 좌파들이 이제 제발 좀 이 나라에서 힘을 얻지 않고 좀 세력이 좀 죽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사실은 권력 최상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나라 북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허약해졌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잠깐 우리 정치부 민한 기자이신 민한입니까? 민완 미남입니까? 미남 우리 김경일 평론가님께 부산 소식 좀 한번 여쭤볼게요. 금정 소식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원래 국제신문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제신문에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국제신문에 제가 90년도에 입사를 해서 30년 동안, 그러니까 91년도에 제가 서울에 올라옵니다. 92년도에 올라왔구나. 92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30년 동안 계속 서울에만 있었습니다. 네네. 부산에서 안 불러줘가지고. 아니죠. 가장 엘리트들을 또 이제 청와대랑 또 국회에 출입시키게 하죠. 예, 그런데요. 금정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금정을 구체적으로 근래 들어 취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금정이란 구 자체가 과거부터 이제 민주당이 조금씩 올라오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확 불이 붙지는 못했거든요. 불이 붙지는 못했는데, 지난 총선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상당한 위기죠. 윤석열 대통령 정권도 위기고 국민의힘도 위기고. 지난 총선 때도 총선 중반으로 치달을 즈음에 종반까지 가기 전에 중반에서 중후반으로 넘어갈 즈음에는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반타작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았거든요. 사실 지역의 분위기도 그랬다 그러고.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민주당이 폭망이었거든요. 그 네. 앞전 21대 총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군요. 21대 총선도 분위기는 엄청 붐업이 됐는데 네네. 21대 총선에서도 전국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압승이었죠.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런데 부산 총선은 또 결국은 쪼그라들었었는데 이번 검정도 그런 또 저걸 보여줄지.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단일화를 했잖아요. 네네. 단일화를 했는데도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는 있습니다. 네. 앞서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워낙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네네. 팽배해 있어가지고 PKS도 그 부분이 폭발을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그렇군요. 얘기입니다. 그 지역구가 딱 한 번, 그러니까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딱 한 번, 맞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예. 정권 때 왜 그때 완전히 완전히 그냥 싹쓸이할 싹쓸이 할 때, 그때 한 번을 빼놓고는 모두 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됐고, 국회의원은 한 번도 안 뺏겼더라고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뺏겼죠. 거기 이제 뭐 김진재 옛날에 그 김진재 의원 예, 사선. 그러고 아들 김세연, 김세연 삼선. 세습 정치 사실 핵심이죠. 사실은 김세연 의원이 자기가 불출마 선언을 안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계속 하고 거기가 왜 그 부자 형제가 많다. 서범수, 서병수도 그렇고. 서범수, 서병수. 또 장재원 가문. 장재원. 아버지. 아버지 장성만. 장성만부터 장재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실 이 가족형 그런 그 지역구가 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부산의 그 어떤 기초단체보다 보수적인 곳이긴 하다. 맞습니다. 보수적인 장소이긴 한데 지금 또 워낙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난 총선 때 어찌됐든 이쪽 낙동강 벨트 동쪽이니까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긴 한데 이 동쪽마저도 패하긴 했지만 민주당의 득표율이 많이 약진했습니다. 많이 약진했다고요? 엄청나게 약진을 했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다음 이제 우리 이 상황이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힘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주당 지금 이번에 총선에 떨어졌던 전직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산시장 도전을 꿈꾸면서 나름대로 틀을 다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써부터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금정구가 만약에 민주당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사실 충격이겠네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부산도 부산이지만 국민의힘 자체로 볼 때 금정구가 만약에 민주당에게 넘어간다 그러면 이번에 네 군데서 이길 데가 없어지는 셈이죠. 강화가 안상수 전 시장이 나오긴 했는데 듣기에는 안상수 시장이 크게 득표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 안상수 시장 같은 경우도 그 연세 인천시장까지 하셨는데 왜 그런 근데 지금 보면 어부지리를 민주당으로 가져갈 확률은 별로 없대요. 그 지역도 워낙에 보수적인 곳이라 왜 아시잖아요. 접경 한 번도 안 졌죠. 북한 접경이라 굉장히 그 안보의식이.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섬들이잖아요. 인천 섬들이 다 모여있어서 지금 강학 지역구로 돼 있는 곳이라 이 패배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안상수한테 가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계열 쪽 후보한테 간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건 그러면 금정구예요. 그나마 다행이고. 양양 곡성 그쪽이야 알아서 조국당이나 서로 싸우라고 그러면 되는데 자, 부산 금정구가 관건입니다. 이 멸콩 라이브를 들으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분노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금정구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나서 주시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곧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또 주변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